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호주에 위치한 신비한 역사적 유물. 2. 고대 한국 문명에 대한 가설. 3. 폐허 속에 갑자기 나타난 태극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인 호주 그곳에서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태극, 문양, 암각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발견될 수 없는 이 문양의 등장은 호주 고고학자들은 물론이고 한국 학자들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알고 보면 이 유적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조선 이후 흩어진 유민들의 놀라운 적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들의 눈.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아이는 걸었습니다. 학교 숙제로 멋진 암석을 찾아야 했기에 아이는 해변가로 나가 암석을 찾기로 결정했죠. 하염없이 걷던 아이는 이제까지 자기가 갔던 해변가가 아닌 다른 곳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멋진 샘플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이는 방향을 바꿔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곳을 걷던 아이는 자기가 원하던 샘플을 찾았죠. 그런데 거기서 아이는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에 낙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은 해변가에 누가 낙서를 해놓는지 빼곡하게 낙서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렸죠. 고고학자인 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거기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이를 따라 해변가로 나간 그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생전 처음 보는 낙서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과거 원주민들이 그린 흔적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역사적인 무르주거 암각화는 우연치 않은 발견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호주 버럭버럭 반도에 위치한 무르주가 암각화는 독특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장소로 전세계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호주에는 고대 유적이 없다는 편견을 깐 유적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양한 상징들은 이곳에 문명의 흔적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호주에는 어보리지네버리저니즈라는 원주민이 호주 대륙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왔습니다. 백인들이 호주에 정착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문명사회에 비로소 알려졌죠. 문제는 이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과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예전에 살던 터전을 발굴하는 게 유일했습니다. 호주 고고학자들은 그래서 어보리진들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죠.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암각화에 새겨진 다양한 그림들은 어보리진들이 앞서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 모양부터 해초 문양들은 기본이었고 복잡한 재래의식과 꿈을 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심지어 사냥과 신을 모시고 축제를 벌이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 고대 어보리진들의 사회가 훨씬 복잡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암각화를 연구할수록 미스터리한 흔적들이 새롭게 발견되었고 그런데 이들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넓게 펼쳐진 암각화 가운데 태극무늬가 새겨진 암각화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암각화를 통해 드러난 그림들은 구체적인 사물을 묘사하거나 과거 일을 묘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호주에 있는 물건들의 모방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극문양은 그동안 발견되었던 암각화랑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태극문양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 이 상징이 머나먼 호주 대륙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태극문양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입니다. 고조선에서부터 비롯된 태극문양은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인의 뜻을 받들어 신단수 아래에 고조선을 세운 고조선인들은 천지합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모양으로 태극 모양을 제시하는 독자적인 상징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태극 문양은 조상들의 문화에서 살아 숨쉬었죠. 이후 태극 문양을 채택한 기가 등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태극 문양 목제품은 2009년 나주 보감리 고궁군 발굴 현장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관청에서 기밀을 필요로 하는 문서나 물건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봉합목관에서 태극 무늬가 발견된 것이죠. 칼 모양의 독특한 형태를 뗀 목제품으로 백제시대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118년 무왕 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됩니다. 신라의 가문사 지춧돌에도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 유물이 발굴되었고
고려시대 허제석관의 태극문이나 종묘, 정전, 나무기 등의 삼태극 문양에서 한민족이 즐겨 사용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머나먼 호주 땅에서 태극 문양이 발견된 것은 다시 말해 한민족의 후예들이 호주까지 퍼져서 고대 고조선 문명을 계승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멀리 떠난 이들은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멀리 떨어진 호주까지 어떻게 한국인들이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한반도에서 호주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당시 고대 문명의 후손들이 어떻게 호주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 답은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 네이처에 나와 있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부분도 오래전에는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저 먼 곳까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호주로 이동한 원주민들 역시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이 걸어서 호주 대륙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호주 버럭반도는 파푸아뉴기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다가 호주 대륙으로 넘어왔고 이들이 문명을 만들었지만 사막으로 변하고 지각 변동으로 육지 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호주 연구위원회의 생물 다양성과 유산센터 커버 소속 연구원 마이클 버드 교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인구 통계학 모델을 이용해 고대인들이 섬을 넘어간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만골릭, 부루, 세람섬에서 서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북부 통로를 통해 원주민들이 이주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단일 이주에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동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걸어서 이동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추측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실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본 호주 고고학자들은 고두선에서 흩어진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계속 이주를 거듭했고 특정 이주민들이 호주로 내려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문양을 돌에 새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남미 인디언들의 흔적에서 한민족의 흔적을 발견한 송성태 교수 역시 호주 원주민 벽화에서 드러난 태극 문양의 흔적은 부정할 수 없는 한민족의 증거라고 말하며 알려진 것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한민족이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동안 호주 어보리진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동남아시아 고대 문화에서 그 흔적과 생활상을 찾으며 태평양 문화로 알려진 원주민들의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극 문양 발굴로 인해 더 넓은 범위에 이르는 문명의 교류와 한민족의 영향까지도 연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보리진의 원시적인 문화는 서구 시선에서 바라본 편협한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다고 합니다. 덕분에 버럭반도에 위치한 이 유적에 대해 한국 학자들의 참여와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최근 버럭반도 수중에 묻혀있는 어보리진의 초기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 연구를 위해 호주 과학자들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호주 무르주가 유적에 대해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문제는 이 유적이 현재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적이 물에 잠길 상황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무르루가 유적 주변에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무르루가 암각화만이 아니라 수중에 잠들어 있는 유물까지도 연구해야 하는데 오염된 폐수로 인해 암각화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 호주 자연사가와 자연보호론자들은 무르루가 유적의 보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며 발전소 철수와 유적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습니다. 최근 문양에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 유적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 유적에 대한 연구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를 지키기 위해 이행계약이 체결된 지 단 2달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한 한국의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먼저 출하되었고 나머지 K2 170대, K9 188문이 각각 2025년, 2026년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막대한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계화사단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 무기를 더 사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구매를 문의한 무기는 다름 아닌 국산 보병전 투차 아이프 AS-21 레드백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를 계약한 걸로도
모자라 보병 전투차까지 구매하겠다고 나서 이러다가 우리 군이 쓸 장비도 폴란드가 다 쓸어가 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레드백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마리우시 부하시차크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한국의 레드백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계화 부대를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부하시차크 장관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장갑차 보르숙 포르크를 보완할 수단으로 레드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이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다며 보르숙과 레드백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레드백의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되었고 2023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보병전 투차 보르숙 포르크가 있는데 굳이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드는데요. 두 장갑차는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르숙은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구소련제 보병전투차 BWP-2를 대체하고자 개발된 보병전투차로 수륙량용이 가능한 경장갑차입니다. 보르숙의 중량은 25톤의 엔진은 750마력으로 중량 42톤의 1000마력의 레드백과 비교했을 때 방호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장갑차 보르숙의 역할을 보완할 중장갑차로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육군은 지반이 튼튼한 곳에선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레드백을 운용하고 지반이 약하고 도하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K2 전차와 보르숙을 함께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용하는 제18 기계화사단의 전사령관이자 우크라이나 원조팀 부사령관인 야로슬로프 크로마진스키 장군은 에이브람스가 레드백이 킬러 듀오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용하는 제18 기계화사단은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도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전차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무거운 아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준비가 된 강력한 사단이 있어야 합니다.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가 이미 검증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르숙은 아직 생산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먼 나라인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위기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공격을 받지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장군까지 나서 레드백을 보증하면서 보르숙을 두고 왜 한국 무기를 도입하냐고 불평불만을 표하던 사람들도 합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착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용될 것을 전제로 했던 사막 도색을 벗겨내고 폴란드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도색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레드백의 디자인에 폴란드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도착한 레드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차세대 보병전투차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었는데요. 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긴 시간 동안 시점 배치는 그냥 완제품도 공개하지 않아 또 제2의 아준 전차가 되는 거냐고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의 차기 보병전투차 피크의 시제품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 인도 네티즌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BMP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걸 시리아에서 이주놈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신냉전이라고 해서 무기까지 냉전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금 낭비야. 한 인도 네티즌은 픽프와 레드백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레드백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런 게 나와버렸다. 라며 인도 네티즌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히 예정된 결과였는데요. 픽프의 설계가 완료된 것은 2001년으로 20년이나 뒤처진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장갑차입니다. 목표였던 2010년 이내로 나왔다면 쓸만한 장갑차였겠든 완성이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죠. 그 성능도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BMP-2에서 방어력만 조금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프로젝트 자체가 뒤엎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아준 전차와 테자스 전투기처럼 애써 개발해놓고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절차를 다시금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세계 보병전투차 시장에서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 육군 역시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운용하여
한국 무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되어 K9뿐만 아니라 K2 흑표전차의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에서 사용할 장비이며 인도에 하나의 생산기지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드백만한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각국에서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본래 목표로 했던 호주 입찰은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미뤄지고 말았지만 외신들은 레드백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보병전투차 입찰에서 기갑의 명가, 독일 라인 메탈사에서 제작한 차세대 보병전투차 링스리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전에 호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국방산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며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연기가 결정된 직후 영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 지연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레드백의 승리가 유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진행된 7번의 인터뷰에서 국방 및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하나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 보병전투차 입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방산 전문가는 최근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에 판매한 큰 성과가 있는 하나가 보유한 공급망의 이 점을 경쟁자인 라인 메탈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레드백의 승리를 점치며 도장만 찍으면 됐었는데 정권 교체로 사업 전체가 연기되고 만 건데요. 그 배경에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독일의 막강한 로비가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백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던 하나가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폴란드에서 호주가 안 산다면 자신들이 레드백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차기 보병전투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된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새로운 장갑차로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보병전투차 사업 옴프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최종 세계 업체로 추리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역시 미군용 차량 개발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레드백 기반 옴프용 장갑차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레드백 수출이 성공한다면 수출 사례가 있다는 강점을 통해 미국 보병전투차 사업 입찰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제조사인 하나가 폴란드의 대량 수출을 이루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라인 메탈사는 숨겨왔던 병폐가 드러나며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군 장비와 시장 물자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라인 메탈사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던 마르다 IF 100대는 알고 보니 시장 물자가 아닌 폐품을 모아놓은 고철 더미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군 측의 여파를 독일 최대 방산기업인 라인 메탈사 역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낮아지고 있던 독일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날아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라인 메탈사는 장갑차를 수리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단 16대밖에 복원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인 메탈사의 고객들은 계약기한 내로 제품을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8위에 올라서며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조에 달하는 거금이 걸린 만큼 폴란드가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는지 최근 그 도상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자만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도상 안창호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탑재로 세계 최장 자망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3세대 잠수함을 만들어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요. 연이어 개발된 신기술로 심지어 핵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던 한계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이후 방향이 핵잠수함 건조로 추진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 1번 함인 도상 안창호함이 지난해 취역한 뒤 올해 8월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상 안창호급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급 손원 1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 모두
우리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방식이지만 공기분유 추진체계 AAP를 탑재해 몇 주 동안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장보고 3배치 1성능의 핵심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됐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자망 작전 중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20mm 넘는 세계 최장 자망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따라 탐지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여유기한도 늘어나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 수소 연료전지는 기존의 공기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보다 효율을 높여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보고 3배치에 탑재된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에서 계속 자망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추진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호주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 건조 문의가 이어지며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고성능 연료전지 개발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등 해양 세력의 벼락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에 비하면 여전히 그 한계가 극명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핵잠수함의 경우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더욱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퇴역할 때까지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든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해 자망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잠수함은 자망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효율 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연료 역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쓰던 수소 저장 기술은 수소를 특수한 합금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소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 잠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수소저 장합금의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두에 정박해야 했기에 은밀함이 가장 큰 무기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수소저 장합금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을 개발해낸 것인데요.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은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여 연료 계질 반응을 통해 잠수함 내에서 고순도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메탄올은 값이 싸고 보관 및 주입 방법이 간단하며 무게당 저장 효율이 매우 높고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형 필요 없으며 연료 보급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은 지난 4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필요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 경제 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수함 사업을 넘어 수소 산업 전체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고려되는 수전의 과정에서 수소 생성 촉매인 전이 금속 기반 나노 촉매를 이용하여 수소 에너지를 고효율,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대 연구원들이 개발한 해당 기술을 통해 전기 분해 효율을 대폭 끌어올려 수소 생산 자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물 전기 분해 방법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소 생산을 가능케 해 전망이 밝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물 전기 분해 수소 생산 기술의 핵심은 수소 발생 반응이며 이 반응의 활성이 가장 뛰어난 촉매는 백금입니다. 그러나 백금은 매우 고가의 촉매로 킬로그램당 무려 7만 달러가 넘으며 비활성화도 매우 빨라 사용기간이 사실상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법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죠.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값비싼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우수한 활성을 갖는 촉매 소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촉매 소재로
물전기 분해에 뛰어난 활성을 갖는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합금인전이 금속 디칼코게나이드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콜로이드 용액 합성법을 이용하여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조성비를 조절한 합금, 디칼코게나이드 합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조성비 변화에 따른 촉매 활성도를 통해 단일 금속보다 훨씬 뛰어난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의 양자역 학적 계산으로 안정된 합금 결정 구조와 뛰어난 물전기 분해 촉매 활성 메커니즘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수소 추진 잠수함에 적용하면 바닷물을 전기 분해 저장 중인 산소와 수소의 소모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망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와 디젤 엔진을 가동하며 AIP 충전 및 산소를 보급하는 스노클링 빈도를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재래식 잠수함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 못지않은 잠안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이 갖고 있던 문제점까지 해결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저 무기 체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어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 운용, 유지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과 교육 훈련에도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기술의 확보, 건조, 해결료의 농축과제 처리, 승조원의 방사능 대처 교육 등 하나하나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가 재래식 잠수함의 무려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최근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동력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 기간은 길어야 3주이며 승조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15주 정도 주기로 운용해 왔습니다. 최근 개발된 기술로 스노클링 빈도를 15주에 한 번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장보 보상 사업을 통해 2030년대 초까지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배수량 3,000톤, 4,000톤급 이상인 9척의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1, 3번 한 배치 1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4, 6번 한 배치 2는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이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 9번 한 배치상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7, 9번 한 배치상이 핵잠수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핵잠수함에 관한 연구 개발은 이미 많은 진척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쿠스 동맹이 결성되면서 탈원전 비핵화를 선언한 호주가 미국의 권유로 버지니아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잇따랐으며 디플로맷, 포링폴리시, 랜드연구소 등은 한국이 독자가 핵잠수함을 설계 건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의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필요하므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군사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공개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국민들은 2030년 전에 우리 손으로 만든 핵추진 잠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 여부를 떠나 이미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해낸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